햇볕은 조금 있는데 좀 흐리고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이거 와봤자 습도가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나마 저야 뭐 젊었을 때 거의 뭐 바깥 아스팔트 바깥 밤 뭐 이런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이 이 대학 교수가 된 뒤에도 뭐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방송국만 돌아다녀 그 이후에는 주로 실내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죠. 올해로 끝날지 아니면 내년까지 할지 다만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떠들어대고 뭐 못하면 많은 거죠. 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바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일하는 게 그나마 좀 나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쨌든 각별히 이 극한 기후위기를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제가 이제 경찰 들어갔을 때 잘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주야 비휴. 주야 비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간 근무, 야간 근무, 비번 근무, 휴무. 근데 뭐 4교대 그리고 3교대도 있습니다. 변형 3교대도 있고. 그러니까 뭐 CSI 같은 애들은 8시간씩 세 팀이 3교대.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간호사들 뭐 데이, 나이트, 뭐 이브닝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 1, 2년, 2, 3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몸이 완전히 축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제 동생이 소방관인데 얘는 이제 뭐죠? 풀로 하고 쉬고 이런 2교대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교대 근무가 많은데 제가 이해가 못했던 거는 그런 거죠.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일이 터지고 그러니까 말하는 비번이죠. 비번은 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번이 아니어도 사건이 터지면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가 보통의 노동법에 따르면은 8시간, 4시간이라고 30분, 4시간 30분 휴게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9시 뭐 8시든 9시든 가서 10시, 11시, 12시 뭐 이렇게 해서 30분 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 같은 일들은 예를 들면 밥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도 바로 출동하고 뭐 이런. 즉 말하자면 휴게 시간이라 하더라도 112 신고 들어와서 출동한 경우에 초과 근무 시가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 맞는데 일정 시간 동안 거기서 대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기 자체가 근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방관들이 그 불이 안 나서 대기하고 있고 구급 상황이나 구조 상황이 안 나서 대기했다고 해서 돈을 안 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노동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 도서상관지역의 비번 휴게 이걸 대기로 보고 사실 시간의 수당이든 뭐든 이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저희 같은 경우도 범죄분석 요원들도 원래는 주간 근무였어요. 주간 근무라는 게 9시 출근해갖고 6시에 퇴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건이 주간에만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로 야간에 신고되고, 저는 오히려 야간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월급은 똑같아요. 월급 뭐.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의 어떤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거죠. 이제 제가 과거라 하면 아마 제가 들어갔던 2006년, 뭐 5년, 6년, 7년 고사 그걸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뭐 사실 2000년대 초반은 경찰의 월급이 거의 아주 적어서 그냥 지역 경찰서의 무슨 방범위원들이나 뭐 그런 좀 행세케 하는 토들이나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뒷돈, 과외돈으로 주고 그걸로 보존하는 뭐 이런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도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수당 체계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랬지. 그러니까 경찰이 안 들어올라 그랬죠. 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일반 직장은 그거보다 보통 제가 2000년대 그 기준으로 해갖고 보통 일반 기업의 뭐 80%, 대기업의 60% 이렇게 돈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교 나온 애들이 그냥 이것저것 할 거 없으면 와서 하는, 그래서 별로 교육받지도 않고 도제식으로 하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전문직으로서의 경찰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무엇인가, 그러려고 하면 뭐 수사 전문성이라든가 그 자체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경찰들을 수백 명씩 1년에 4,000명을 뽑아갖고 어쨌든 뭐 어쨌든 그만큼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쨌든 경찰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이 임금 체계가 변화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임금 체계를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다른 시스템의 전환. 그러니까 양보단 질적. 예를 들면 수사관 하나가 말 그대로 온전히 자기 업무를 해내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그런,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 뜩 나와서 다른 어떤 거 없이 그냥 도제식으로 선배들 눈치껏 배우고 이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기본 개념으로는. 그런데 그게 먼저 되지는 않겠죠. 일단은 이 전문성 체계와 수당 임금 체계가 거의 비슷한 게 바뀌어야지 되는 거죠. 즉 결국은 경찰에 있는 애들도 제대로 된 능력 없는 애들은 자르고, 사고 치는 애들 자르고, 거기 능력을 발휘하는 애들은 그 좋은 말하자면 그 자리에 맞게끔 전문성 갖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수 교육시들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겠죠. 과거에 있던 인물들을 인적 구성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도기면서 아주 일종의 대단히 큰 어떤 공백기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사건 갖다 주면은 못합니다. 법도 모르고 또 사건의 어떤 관례나 범죄 이런 걸 파악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걔들 하나도 다 수사관으로 치니까 사건은 밀려오지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지, 어떻게 뒷구멍으로 처리하거나 막 뭉개거나 뭐 해도 엉망이 되지. 그렇게 못하니까 또 뭐 임금 올려줄 이거 뭐가 있어, 뭐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 직장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수당 인정에 대한 소송을 하고 뭐 그러는 것도 저는 어떤 거기에 맞는 권리 주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경찰관 개개인에 대한 어떤 질적 전문성의 향상이라든가 보직 전문성, 승진 전문성, 거기에 맞는 승진 체계, 아니면 거기에 맞는 직급 계급 체계, 이런 것들도 동시에 비슷한 형태로 바꿔야 된다.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제, 소위 말하는
이런 그 경찰의 계급제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물론 이게 당연히 저는 사실 계급은 있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근데 계급과 무관하게 업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즉 순경이든 경장이든 경사든 수사 잘하고 능력 있는 애들은 거기에 맞게끔 팀장 직급으로 올라가게 해주고, 아니면 팀장 직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걔가 결제 올리는 건 패스하게 하도록, 능력 없고 무능한 애들이 제발 그 팀장이나 그 이상의 부서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속아질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이런 어떤 수당 체계나 임금 체계가 바뀌면서 능력에 맞게끔 올라가야지 국민들 보기도 그렇고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얘기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뭐 이 임금이 비교적 적은 거는 맞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서울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DNA는 알고 있다. 누가 범인인지. 그래서 예전에 DNA, 2011년도에 있었던 DNA 법, 말하자면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자에 관한 법률. 그래서 형 확정자, 구속 피의자, 성폭력, 살인 등 중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감식 시료를 데이터베이스화. 분명히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DNA가 그럼 만능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DNA가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DNA로만 수사를 하면은 사실은 많은 면에서 부딪히는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DNA를 안 남기죠. 그죠? DNA를 안 남기고 장갑을 끼고 아니면 머리를 깎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DNA는 범죄를 수사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만능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이 과정에서 요즘 이제 무슨 한문철인가? 아니면 이전에 무슨 이런 CCTV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예능 프로그램.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DNA 블랙박스, 그러니까 CCTV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일정 정도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이 상호 일반 그 개인 간의 시비를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로서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 줬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CCTV나 블랙박스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차에 블랙박스가 있고 CCTV도 집에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CCTV 만능주의, 그러니까 영상 만능주의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음식점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지나가는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그래서 성추행이다. 이런 게 제기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상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보셨으면, 저랑 이제 오은영의 그 프로그램에 나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울대 어딜 나왔나 봐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영상 분석 이런 데 상당히 탁월한 어떤 것도 하는데, 우리가 모든 곳에 영상이 다 있다고 해서 사건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차원 혹은 2차원, 정확히는 2차원이죠.
2차원의 영상이 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그 사람의 심리적 의도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을 여러 영상을 같은 장면을 여러 부분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장면에 대한 CCTV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찍힌 각도라든가 그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의 것이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의 의도를 오해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한 장면을 찍은 어떤 CCTV나 블랙박스가 5개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좀 그래, 저렇게 보면 좀 그래. 실제로 요즘 이제 그 프로야구 중계에서 흔히 말하는 그 이 비디오 판독은 뭐 이제는 그냥 흔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비디오 판독. 그런데 그 비디오 판독의 그것도 그 예를 들면 도루라든가 아니면 태그 이런 아웃, 세이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저건 세이브인데, 근데 뒤쪽으로 보면 사실은 아웃인데,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쪽 장면만 노출되거나 이쪽 장면이 사실 안 잡히거나 아니 있는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는 실제로 그 진실이 왜곡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CCTV라는 것이 당연하게도, 아니 블랙박스인 게 당연하게도 모든 것을 다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것도 역시 어떤 현실의 부분을 보여줄 뿐이고,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죠, 당연히 그 부분은. 그런데 너무 많은 CCTV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도를 오버하거나 아니면 왜곡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이거는 사람의 생명 아니면 그 사람의 형량 아니면 그 사람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CTV가 있어야 너 여기 있었잖아. 이 정도는 흔한 것이 되는 거죠. 야, CCTV 찾았어. 너 거기서 이렇게 걷고 있다. 이 정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맞아. 내가 거기 갔긴 갔어. 그런데 내가 가서 저 행동을 한 게 이런 의도였어. 의도. 의도를 CCTV가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CCTV 블랙박스 만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CCTV가 없는 것만은 낫죠. 그런데 CCTV라든가 영상도 각도라든가 아니면 음영이라든가 아니면 속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떠 한지 이유 때문에 왜곡되거나 아니면은 오해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거를 아주 화소가 좋게 하면 될 것. 아니 그렇죠. 화소가 좋게 아주 정교하게 하면 될 거라고 하지만 그 정교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얼만큼 정교하게 합니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소위 말하는 CCTV 만능으로 그럼 이런 거죠. CCTV를 왜 5개만 달아 500개를 달면 되지? 그죠? 모든 부분에 다 달면 되지? 그런데 그게 뭐가 됩니까? 그럼 감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요새 이제 그런 것과 또 하냐, 이 CCTV를 이라든가 블랙박스를 이용한 예능 프로가 요즘 몰래 카메라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그 이제 많이 그 뭐라고 하나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황상구라는 사람이랑 김석훈이라는 사람이랑 천개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CCTV로 보니까 어느 CCTV에 어느 그 편의점에서 아니면 어느 식당에서 어떤 여성이 진짜 많이 맞고 있어. 진짜 무자비하게 맞고 있어. 근데 그거를 굳이 틀어줄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그걸 보면서 찌찌거리고 저는 나쁜 놈 어떻게 저럴 수 이런. 그런데 그걸 아무리 당사자가 방영하라고 저기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CCTV나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예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폭력적인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만을 할 때 CCTV를 분석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CCTV나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범죄에 그러면은 실제로 그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흔히 아니 이 한문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블랙박스 CCTV 보고 저런 나쁜 놈 막 욕하고 뭐 어떤 그 뭐 아이돌이나 여자 배우들이 나와서 뭐 욕하고 막 동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 예능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런 CCTV와 블랙박스의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그 범죄자는 그 참고인 아니면 그 피해자 아니면 관련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행동이 어떤 범죄 행동과 연결되는 범죄 행동 요소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거를 실제로는 거기 나오는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거나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형태의 그런 단순한 감정적인 표출은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좀 쪽팔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CCTV 블랙박스를 위해서 예능 프로를 많이 합니다. 몰래카메라도 많이 하고, 그죠? 그건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우려되는 건 그런 거죠. CCTV 만능주의. 또 하나는 그 CCTV의 화면이 범죄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형사부 같은 사람들은 그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떤 행동에 대한 분석을 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그 사람들은 범죄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프로파일링이라든가 범죄 행동 분석의 크라임 어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감정적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읽힐까봐 전 걱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범죄 행동 분석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전문가임에 나와서 또 떠들어갖고 엉뚱한 결론을 유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실제로는 그런 프로그램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재미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어떤 거 CCTV 화면으로 아니 블랙박스 화면으로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그런 어떤 참신하면 신선함은 존재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CCTV가 아니면 그런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시민들의 인식 두 가지가 다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바가 분명히 존재한다. 감시 사회가 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CCTV의 영상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재미로
감성적으로 쓰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그걸 왜 설치를 합니까? 모르는 편이 차라리 낫지. 오히려 정당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방해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물론 잘하겠죠. 제가 걱정해봤자 하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블랙박스 예능이 대세인지라 같은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어떤 빵 공장에서 수년간 암을 유발하는 폐수를 배출했는데 안타깝게도 물안경 보전법 위반으로 그 인간이 받은 벌금은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북 완주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고 하는 폐수를 그냥 보낸 거예요. 빵 공장. 이거 발암물질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빵을 제조한 거죠. 근데 2011년도에도 벌금이 100만 원. 지금도 그러니까 받고 지금 500만 원. 근데 그 공장에서 몇 년 동안 그 발암물질을 했으면 그 주변에 농지라든가 바다로 넘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럼 이렇게 빵을 제조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 나 같아도 그러면 이 500만 원 벌금 내고 3년 5년 동안 빵 제조하지 뭐 얻는 이익이 한두 푼이야? 네? 환경 범죄는 우리 세대, 다음 세대, 우리만이 아니라 동식물 모든 사람은 다 지금 이 기후위기나 이 환경 재앙을 보십시오. 그런데 달랑 200만 원, 500만 원 개판. 그래서 환경 범죄는 인류 아니면 동식물, 자연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너무 손방망이라고 할 수도 없죠. 5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뭡니까? 기가 찬 노릇입니다. 기가 찬. 대한민국이 개판이 되는 것이 다 법률가 놈들 아니면 이런 이 판사 놈들 아니면 이런 그런 하여튼 이런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환경법률을 저지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